세법이 사실 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딱 나오면 이제 요이 땅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절세 플랜을 짜놨다라면 이제 기회를 잡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그 이후에 오히려 뭔가 제스처를 취하다 보면 이제 아까 그 카이로스의 뒷머리를 만지는 격이 돼버린 경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준비할 것인가라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일반적인 세무사 인식이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세무사 인식이 대중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무사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대중성이 사실 낮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의사분이나 변호사분들은 이제 시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왜 많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세법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후 처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세무사 찾아가지 뭐 이러게 하시는데, 사실 자산가분들은 미리 오세요. 사실 진짜 자산가분들 다 미리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어떻게 인식하셨으면 좋을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산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텍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에 부자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좀 찾기 힘들다. 그래서 그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에서는 이제 부자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쓰죠. 매년마다 거의 씁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발표된 이 코리안 웰스 레포트 보시면 여기 부자정의, 은행에서 사실 레포트를 쓰기 때문에 다 금융자산 기준으로 좀 잡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가구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1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인 분들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일정한 해마다의 뭔가 변동성을 통계치로 내서 레포트를 내보내요. 그래서 그 접근을 해볼 때 이제 가늠자로 좀 쓰는 건데, 이때 이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한국 부자는 이제 총 자산가액이 217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놀랍게도 불과 한 3, 4년 전에 7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죠. 그리고 실제 부자도 최소 187억 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부자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일반 대중은 그 가늠자가 없으니까 수치가 이게 정확도가 낮은 거란 생각도 했어요. 부자분들은 자산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게 있고, 이 달성할 수 있는 무조건 이제 부의 상승이 뭐 부정적일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 거고,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부자분들은 이제 잡을 수 있는 가늠자가 어느 정도 대부분은 좀 더 명확해요. 두루뭉술한 표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일반 대중들은 정말 약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루뭉술해. 그냥 건물 한 채 큰 거 하나 있고 막 이런 느낌의 이제 표현적인 거랄까요. 그러나 이제 설문에 조사한 참여가 부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77억. 사실 엄청나게 이것도 급증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을 한 거고요. 왜냐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이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들이 엄청 이제 버블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약간 이 조정 상태잖아요. 약간 흐름이 안 좋고, FOMC에서도 올 말까지 계속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자산 가치가 계속 좀 이제 잦아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보유한 자산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가져야 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느껴요. 상담을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제 부자는 없다라고 좀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자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부를 축적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진짜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걸 메인으로 좀 보셔야 되고, 사실 상속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돌아가실 때 평생 살았던 집 한 채 있으시고, 현금 얼마 있으시고, 보험금 받고 끝이에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이게 20억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이제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의 통계나 어느 정도 수치를 좀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값만 있으면 사실 인지하기 어려운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 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만을 하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엄청 고액 자산가 분들 아니면 대부분은 주택이세요. 대부분 주택에 대한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보유부동산이 규모가 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이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엄청나게 이슈가 되죠. 뭐 강남 상구에 아파트가 두 채 정도 있으면 종부세가 기본 1억에서 2억 막 이래 나오니까 그게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의 여파라기보다는 이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사실은 해가 지날수록 압도적으로 높아지진 않거든요. 특히 근로소득자인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죠. 왜냐면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변화는 좀 크게 생기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종부세 부담이 가중돼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제 정말 취하려고 엄청 하십니다. 그래서 보유 부동산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매각보다는 증여 이쪽에 이제 의향이 좀 우세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레포트에서 나온 건데, 가군의 이제 세금 문제는 결국은 전부 다 세무사와 상담을 원하세요. 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상담 예약도 사실 엄청 많이 대기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자산 축척, 이게 이제 KB에서 나온 건데, 21년 이제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는 이제 자산 축척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고 이제 통계를 또 내본 거죠. 거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사업소득이에요.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이제 자산 부의 축적을 하려면 사업소득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와 상속 및 증여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결국 해석한 게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한국에서 결국은 사업소득의 맥스를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오니까, 결국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얹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에다 얹어 놓으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면서 본인의 사업소득 트랙도 올라가고 부동산의 자산가치 트랙도 같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투자가 올라가는 거랑 사업소득이 1, 2등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가분들은 무조건 사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한국의 형태입니다. 무조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70% 한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자산에.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 70%예요. 아까 봤다시피. 한국이 이제 특수 환경이잖아요. 왜냐면은 땅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다 뭉쳐 있으니까, 5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이제 보는데, 왜냐면 부의 축척이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결국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예전에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축척의 순위에 상당히 낮았어요. 근로소득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이 연마다 5% 가까이 빠져요. 결국은 노동의 소득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간다는 건 많이 인지들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대를 거칠수록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로소득자가 결국은 그 부의 상승을 이룰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 세대부터는 확실히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전 너무 명확하게 느낍니다. 부동산의 과거 역사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취득계약서랑 양도계약서를 다 보고 신고서를 넣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 세무사일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몇 개씩을 보니까요. 그럼 언제 취득하셨어요? 취득했을 때 가격 보면 1억짜리가 지금 막 30억 하고 이런 자산가치 상승이 어마무시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의 50대들은 이 패턴이 가능했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축척한 다음에 부동산에 쌓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까지 해주면 좋죠. 근데 지금의 이제 20, 30대는 이제 불가능하죠. 사업으로 일으킨다? 저는 이제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소득을 벌어들인 50대 이상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축척하고 이를 자녀 세대, 이게 이제 3세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1세대는 지금의 80대 정도.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이제 무조건 첫 번째로 고액의 세금이 다 발생합니다. 이제 사업소득 계속 소득 고액으로 발생하고, 부동산 투자 당연히 세금 발생하죠. 거래비용 발생하고, 상속과 증여 어마무시하게 발생하죠. 어떻게 발생하는지 뒤에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산 관리하면서 세금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시작됐죠.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확실히. 출생자 수는 쭉쭉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2020년 즈음 기점부터 해서 데드크로스 펼쳐져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물론 제 시점이 다르길 바라는데, 한국의 GDP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인데
이게 코로나 때 좀 더 많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게 표출된 경험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2021년도 잠정 성장률 뭐 4%로 보는데 더 낮게 보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2010년도에 GDP가 거의 4~5% 최초로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21년도에 갑자기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반짝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방역을 그때 잠깐 잘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을 좀 외국에 많이 할 수 있어서 성장이 잠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잠깐 막혀버리면 엄청나게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에 대한 대외 중국 수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뉴스가 다양히 나오잖아요. 의존도가 그쪽에도 세니까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국은 경기 회복의 양극화, K자 성장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기업밖에 못해요,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들은 다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독과점. 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졌죠, 사실은. 이 골목 시장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부의 축적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소수에게 더 직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업을 해서 우리가 일으켜보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인한 부의 축적이 저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막 예전에 이제 성공시나 이런 게 점점 막 어려워지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부를 이전하게 되는 이제 세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좀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금 관련된 용어부터 사실 엄청 어려워하시죠. 왜냐면 공부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 진입장벽을 뚫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세라고만 하지만 결국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난이도를 조절해서 진입장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씩은. 네. 그런 구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 세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세분화하려고 노력하는 방증인데 그래서 이 세금 관련된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세무사라는 이제 전문직 시험이 따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려요.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기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산을 단순히 그 한 명의 세무사한테만 맡기기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하지만 저도 말씀드려요. 3명 찾아가라.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혼선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상담 예약은 엄청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 세법 판단도 자주 바뀌어요. 왜냐면 국세청 의견 나왔는데 상위기관이 기재부거든요. 기재부가 의견을 또 바꾸면 국세청 의견은 과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고 진행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뀐 예규 판례가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시장 혼선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자산 형태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어가긴 괜찮아요. 그래서 접근 방식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방, 카페 이런 데 의견을 올리면 사실 좀 불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질문 올려서 답변 받는 걸로 해결하는 거는 몇 억짜리 자산 움직이는데 정말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의견을 얻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좀 툭툭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세무사님들도 안에 많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인사이트 얻어간 정도. 실질적으로 정말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선은 잘 알아야죠. 첫 번째로는 세법은 진짜 자주 바뀌어요. 여기 매년 개정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대책 나올 때 1년에 막 2번씩 바뀌었으니까 6개월 전 세법이랑 지금 세법이랑 얘기가 달라버리니까 어떤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혼선이 엄청 오죠.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세법의 기초 지식은 아셔야 돼요. 제가 엄청 많이 바라진 않아요. 진짜로 내가 그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를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떨까라는 걸 미리 그려와서 물어보시면 그러면 그 세무사님이 이런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질문을 이제 또 물어봐가지고 더 얻어가서 본인의 자산관리의 경우의 수를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데 첫 번째로 인터넷 블로그 웬만하면 안 보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다못해 작성일자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법 개정 일어나기 전에 블로그 글 내용 보고 접목을 시키면 진짜 망해요. 완전 망합니다. 왜냐면 이미 개정돼가지고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성 날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보면 이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눈앞에 세금 1만 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세금이 미래에 이제 추가적으로, 왜냐면 자산을 내가 얻거나 이럴 때 1을 낸다고 하면 미래에 근데 팔 때는 10을 내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총합은 12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만 보고 아 적게 내네 하고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미래에 10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는 건데, 자산가 접근은 진짜 이렇습니다. 1이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상담을 해요. 그럼 세무사 상담을 하면 세무사가 이제 3을 말해줘요. 지금 3을 내야 된다. 3을 내는 게 좋다. 왜 그러냐? 미래에 3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건 6을 내지 않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응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이 1을 10이, 미래에 10을 내는데, 이 1인데 이게 5까지 줄어드는 세법 개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5 이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그 경우의 수는 우선 없다. 그리고 3을 선택하고 미래에 3을 더 내는데, 이 3을 2나 1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없다라는 경우의 수 3개 정도를 더 말해줘요. 그게 상담이에요. 예. 그래야 본인도 얻어가는 거죠. 그럼 자산가는 그 4개가 뭔 말인지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뭐 진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세요. 상담을 하실 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느끼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럼 전 상담할 때 그냥 책을 드리죠.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접어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또 나오기 전에 본인과 시장 변화를 예측해서 자산 관리 형태를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도 시장에서 자산 손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부의 이전 이제 현주소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상속과 증여의 부의 이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5인 가구 기준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조 형태가 엄청 많아서 1970년대만 보더라도 5.69명이었는데 지금은 2.3명으로 줄었고, 보시다시피 1인 가구랑 2인 가구가 엄청 늘었죠. 주변에서도 뭐 결혼 안 하거나 결혼하더라도 딩크족, 아이 갖지 않고 이런 경우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한 바예요. 부모 세대는 본인과 자녀를 한 울타리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자녀도 주고, 부의 총량을 그래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명확히 느껴요. 자녀 세대는 이제 사실은 너무 힘든 삶이에요. 사실 점점 힘든 것 같고, 본인에게만 국한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둥바둥해도 어차피 주택을 못 산다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게 될 상속재산 지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생전에 부의 이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이걸 알아야 된다고 좀 많이 느껴요. 자녀 세대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 세대가 이제 이거를 인지 안 하면 그게 이제 가장 힘들긴 하죠. 부를 갖고 계신 건 사실 부모 세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증여자의 관점, 그러니까 주는 사람 관점에서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상속과 증여는 받는 사람이 다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2천만에서 3천만 명 정도가 종합소득세를 내서 전체 우리나라 총 세수의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하면 100만 명의 1%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상속세가 10,000명이 세수가 1%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100배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20억 정도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세가 5억 정도 나와요. 근데 5억을 바로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의 느낌이 아예 달라요. 내가 연말정산 때 70만원, 80만원 환급받을까, 그 수치 자체가 달라요. 세금 자체가 억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저번에 신고한 상속세 건은 상속세가 44억 정도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건물을 팔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보면 주택에서 금매가 다 상속이에요. 세금 내려고. 진짜로 다 금매를 내놔요. 1, 2억 싸게. 왜냐면 그래서 그것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에서 그걸 노리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됐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었던 거 재건축돼가지고 아버님 명의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약간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은 많다라고 인지를 하면 그 상속 물건만 잡으려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전화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금매가 나올 테니까 그것만 노리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과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증여자가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사람, 아버지 세대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증여세에서는 수증자, 내가 받는다 그래서 받을 숫자 써서, 그 다음에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여 같은 경우가 왜 늘어나고 있냐면, 이 OECD에서 세금이 증여세랑 상속세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왜 폭증하냐면 이 증여자의 세금을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수증자가 받아도 세금이 어마무시한데 내가 못 버텨서 이걸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종부세 2억씩 벌써 한 4, 5년 냈다고 해보세요. 10억이에요. 예. 그러면 아파트 하나에 줘버리는 게 나아요. 증여세 8억 내는 게 싸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예요. 왜냐면 다주택자인 분들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1억에 사서 지금 20억이 돼서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19억이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82.5% 정도 나오니까 한 13억 내겠네. 14억? 남는 거 한 4, 5억? 근데 문제는 20억에 팔고 4억 남는데 세금 내고 못 사잖아요. 4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절대 못 사니까. 이게 못 팔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부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를 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증여 포인트가 이 대책이 나왔을 때 17년 8.2 대책이랑 18년 9.13 이쯤에 증여 포인트가 딱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증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증여하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녀분들이 대부분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자산가가 플래닝을 빨리 짜는 거죠. 그럼 자녀는 그때 당시에 증여세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7억짜리 아파트 받았는데 지금 그게 15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증여세 감당할 만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계속 갖고 갔다 그러면, 그러다가 증여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속세로 다 내야 되잖아요. 어마무시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보다 싼 세금이 그나마 이 증여세여서,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살인적이어서 그나마 증여세가 싸요. 근데 증여세도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근데 그나마 싸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싸서 이걸로 부의자를 많이 해주고,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한다 그러면 터전 마련해주고, 그래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줄여서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를 이제 낮춰야 되죠. 그래서 보유세 상당히 낮추려고 하죠. 왜냐면 1주택자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종부세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만 있으셔도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조정을 해줬지만, 그래서 2020년대 말 이르게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에 대해서 90%까지 맞추겠다, 뭐 이런 로드맵을 했는데 사실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정책들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단계에 중과세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은 중과세가 나와서 취득세가 막 13%이래요. 10억짜리 받을 때 취득세를 1억 3천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비싸고, 그 다음에 갖고 있다가 보유하잖아요. 보유할 때도 중과세 내리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때려요.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으면 오더가도 못해요. 그게 좀 힘들기는 하죠. 막상 그 부동산 가격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보세요. 안 팔려요. 완전 매수적 우위잖아요. 예, 안 팔려요. 지금 막 3억 4억씩 내려놔야지 팔릴까 말까인데, 이 도미노 갑자기 그걸 또 경험을 한다 쳐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공동주택 가격은 그렇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유세는 계속 날리고 안 팔리니까 오히려 거기서 허덕이고, 대출금리 올라가잖아요. 이제 고정금리도 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뭐 변동금리나 이런 것들 벌써 주담대 뭐 8%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생기겠죠. 이자율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표준주택 가격이 이렇게 껑충껑충 올라갑니다. 원래는 2, 3%씩 밖에 안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막 기본 10%씩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줄어드는 거고. 갖고만 있어도 이제 계속 세금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부세를 좀 줄여보고자 증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죠. 가장 핵심이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상속세 주변에서 혹시나 납부한다 그러면 막 친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불과 10년 전에는
전국에서 1년마다 상속세를 신고를 하는 사람이 5천 명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라고 기준 잡으면 1년에 5천 명도 상속세 사실 내지 않아요. 아주 낮은 비중의 세금이죠. 근데 지금 이게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이제 해마다. 근데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냥 세금 내셔야 돼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왜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5억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세금을 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 정도면 세금이 상속세 9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요. 주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취득세까지 하면 한 1억 원? 다 두 개 합치면 1억 원, 1억 2, 3천? 이 정도 되실 거예요. 문제는 그 유동성을 짧은 기간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난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8억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야, 자산 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읽었는데 그 자산 로스가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보시게 되면 서울 집값이 17년 1월에 5억이었는데 지금 11억이에요. 평균 가격이 이러니까. 이게 불과 5년 전, 이거 부동산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정확할 겁니다. 이 데이터로 한 거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전국이랑 수도권만 보시더라도 5억 원 이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분이 혹시나 없다라고 하면 상속세는 그냥 바로 발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그전에 나의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점점 이게 커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11억 5천. 최근 계속 대폭 상승했죠. 지금은 약간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조정이 좀 오겠지만 국지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특수지역은 갑자기 또 확 몰려서 이게 뭔가 투자금이 몰려서 확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국지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은 50대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를 알리는 신호다.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평생 이 주택 하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세가 몇 억 나와서 그 소중한 집을 파는 경우도 많이 봐요. 어렸을 때 자기의 추억이 아버지랑 추억이 거의 다 있는데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냥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상속세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상품 중에서도 미리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데 상속재산은 잡히지 않는 그런 보험 상품이 또 있어요. 이걸 잘 짜면. 그러면 그런 거 짜서 자녀가 추후에 내가 죽었을 때 그 상속세가 과도한데 그 상속세를 보험금으로 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이미 엄청 많아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왜냐면 유동성이 없으니까. 세금 어쨌든 유동성으로 바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물론 이제 연부연납제도나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이 세금 내는 걸 좀 텀을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묵직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현재 평균 가격 보면 상속세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년도부터는 취득세도 바뀌어요. 왜냐면 증여를 할 때 여기 이제 상속은 증여만인데 증여취득세가 기존에는 이제 세법이 왜 어렵냐면 각각의 적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취득은 내가 받았을 때 얘기인데 증여를 해줄 때 취득세를 낼 때 그 기준이 지금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이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 내는 그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시가가 20억 원이면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하거든요.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그게 아니라 23년도부터는 그 전에 전후로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 팔린 게 있으면 20억 기준으로 취득세 내게 하겠다라고 바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취득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자산가들은 보고 빨리 움직여요. 타이밍이니까. 23년도 1월 1일 날 하는 순간 그냥 취득세가 무조건 올라가요. 30%에서 40% 이상 증여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22년 12월 달에 분명 증여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6월 달에 나온 부동산원 이제 통계치가 있는데 4월하고 5월에 증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서울에. 간단해요. 6월 1일자로 과세 기준을 잡아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그날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세금이 있어요. 보유세는 그날 갖고 있으면 그날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 팔려고 내놓고 5월까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럼 5월 말에 허겁지겁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5월 말일자에 서울 부동산의 증여 건수가 폭등을 해요. 다 그런 타이밍들을 알고 계셔서 움직여요.
이 타이밍도 분명 지금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고 재산가액도 이게 제일 많아요. 10억 이하랑 20억 이 여기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택 하나 갖고 있고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 보험금 나오고 끝이에요. 일상적인 우리의 그 형태인 분들이 세금을 내는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란 거는 어떤 일정한 공제들 다 빼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랑 배우자 공제 기본 5억 원 빼줘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수치가 과세표준이거든요. 저 수치가 이 정도면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원이면 50%까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99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99년도부터 인플레이션 2%만 반영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20 몇 년이 지났잖아요. 왜냐면 제가 있는 사무실 옆에 이 9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 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2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주택만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상속세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무슨 세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얼마죠? 22억이면 배우자 없다고 치면 과세표준 15억이거든요. 40%. 6억에다가 1억 6천 빼니까 4억 정도 돼야 돼요. 취득세까지 생각하면은 4억 5천? 5억? 1억에 바뀌어요. 진짜 간단하게. 이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세율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세율의 구간이나 이 구간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법에 접근할 때 딱 하나예요. 세법은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돼요.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예전 거 세법이 계속 돼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왜 세율의 과세표준이 안 바뀌지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1200만 원, 4600만 원. 아니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도 상승하면 걔를 1200이 1800이나 2000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바꾸겠어요? 세금이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필요하니까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부가가치세가 왜 10% 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10% 상당히 높은 세율이에요. 부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습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우리 물건 구입할 때 10%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걸 99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세요. 저상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이제 상속세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제 혹시나 옆에 이런 분도 있으면 좋은데 내가 과세표준 이미 30억 원 초과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굴러가요. 그러면 이자만 1년에 1억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분은 그냥 숨만 쉬면 세금이 50%예요. 그러니까 1억이 이자로 붙어서 1억을 벌었지만 어차피 5천만 원 국가 세금이에요. 상속 펼쳐지면.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국가에 50%를 주실 건지 자녀나 손자한테 빨리 뿌릴 건지 그냥 빨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돌아가시면 그냥 계속 늘어나고 50% 계속 세금이에요. 하루하루 100만 원 늘어나면 50만 원 세금이에요. 그냥.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준비하시는 거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율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근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치는 엄청 올랐는데 이 재산가치에 대한 누진세율이나 고율의 세율이 계속 이제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때 상속했을 때 세율이 아주 낮았어요. 적용받는 분들이. 거의 상속세가 안 나오죠. 자산가치가 높지 않으니까. 근데 좀 지나니까 이거 적용받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요즘엔. 뭐만 있으면 다 이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하나 있으면 이쪽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세율이. 이게 어느 정도로 높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과세표준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면 세금 얼마 내는지 한번 짜본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왜냐면 수치를 봐야 감이 좀 오는데 아래 부분 괜찮아요. 10억까지도 감당할 만한데 여기 올라가는 순간 쭉쭉쭉 올라가요. 100억 올라가면 45억 내야 되잖아요. 45억을 6개월 내에 내야 돼요. 세금을. 이제 뭐 연부연납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낸다 그러면 6개월 이내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뭐 지금 추정 기사가 나왔었을 때가 상속 재산이 22조인데 상속세가 12조였거든요. 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고율의 세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2조를 갑자기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삼성전자 망할 거예요. 주식 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상속인 분들이 그 세금 마련, 연부연납 시스템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세금 마련하려고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주식 담보대출이란 게 있거든요. 부담이 엄청 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산 목록 리스트 만드시라. 왜냐면 이제 간단하게 보편적인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주식, 사망보험금, 사전증여 요 정도로 리스트 만들고 시가 변동 좀 파악은 해보시라. 왜냐면 제가 상담할 때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소도 모르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런 것들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좀씩 많이 받으시거든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아, 이제 나도 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대중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없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 이 증여나 상속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세대는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녀가 뭘 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주기 위해서 증여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자녀가 뭔가를 스타트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재산 종류나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정의해놓고 이 정리를 하면 세무사랑 상담받기도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떤 식으로 스위치를 할까 이 자산 관리할 때 정말 용이하세요. 그러면 자산이 지금 주식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주식을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현금성 자산을 옮겨서 우선 적금을 좀 드러나야 되나 이런 본인의 자산 관리에 아주 용이하세요. 무조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그나마 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스킬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하려면 가장 먼저 인지할 게 10년 주기 증여 설계서예요. 증여를 10년 단위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하죠. 기본으로 많이 하세요. 그 다음 미성년자인 자녀는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년간 2천만 원. 왜냐면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하면 합쳐서 다시 세금 계산하는 게 대한민국의 증여세예요. 이 10년이란 범위가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내 세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지금 줘서 10년 지나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10년 후에 자산 가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고 10년을 호흡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줄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가 너무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때 할아버님 나이 때는 말씀드려요. 근데 보세요. 저도 지금 젊고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2천만 원 주는 게 나도 지금 죽기 살겠는데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할아버지가 줘야 돼요. 처음에는. 0세 때랑 10살 때는 할아버지가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거 상속재산이 많으면 그걸 손주한테 뿌려줘야죠. 2천만 원까지 어차피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를 안 내니까. 그리고 자녀도 지금 살기 힘든데 당연히 조부모가 좀 도와주는 패턴으로. 그래서 이거 줘가지고 당연히 주식 사요. 배당주 같은 거. 너무 거래 많이 안 하는 거. 자산을 불려야 되니까 손주도. 증여재산 공제가 10년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긴 호흡으로 이 이전 절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이제 10년 주기 증여 설계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상속이 펼쳐지잖아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그 재산가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를 하면 합쳐서 증여세 다시 계산하듯이 상속도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증여자가. 이거 다시 얹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고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에요. 왜냐면 두 개 세금 같이 묶어서 내라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다 증여해버리면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에 증여했던 거 다 얹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이 국내 재산가액을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아닌 자는 그럼 5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손주가 있잖아요.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부모만이에요. 왜냐하면 직계비속 중에 첫째 단계만. 그럼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는 주고 나서 5년 이후에 돌아가시면 손주한테 줬던 건 안 합쳐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간단한 스킬적인 요소들은 너무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학습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결국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씩 얻어가면서 어떤 식의 패턴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울타리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사전증여를 통해서 생전에 부를 이전하는 것과 더불어 10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잘 활용하셔야죠. 어차피 증여세 낸 거 빼주긴 하지만 누진세율이 더 높아져요. 상속세에서.